사전대응 의학의 힘이라. 내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현대의학이 우리 모두를 죽일 가능성이 높은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을 언제 어떻게 치료할지 정말로 잘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어느 정도는 각 네 기사 질병이 감기 같은 급성 질환이라기보다는 질병의 과정에 가깝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점은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살상 희석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네 기사 질병은 누적되는 양상을 띈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위험 요인이 추가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종합되는 형태다. 게다가 이 각각의 위험 요인 중에서 상당수는 비교적 쉽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제거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이쪽에서 논의할 전술과 행동 변화를 통해서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나 토대를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의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질환이 뿌리를 내리기 전이 아니라 시간표의 잘못된 끝자락에서 이미 깊은 뿌리를 내린 뒤에 치료를 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결과 우리는 중요한 경고 표지 환자를 무시하며 이런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시점에 개입할 기회를 놓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뇌기사 질병을 연구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음에도 주류학은 이 병들의 근본 원인을 중요한 측면에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다. 우리는 각 질환의 기원과 원인에 관한 몇 가지 유망한 새로운 이론과 나아가서 예방 전략까지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건강검진 때 의뢰받고 논의하는 전형적인 콜레스테롤 수치와 그 배후에 있는 기본 가정,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가정의 상당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쓸모없다고 할 수준까지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 실제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거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이 살인마를 어떻게 막을지도 잘 모르고 있다. 현재 2명 당뇨병의 전조일 가능성이 있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간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 이 대사 이상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혈액 검사를 하면 정상 범위에 속한다고 나오거나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서 정상 또는 평균은 최적의 동의어가 아니다. 2형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대사 이상은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 병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데도 기여한다. 대사 건강을 잘 파악하면서 각 내사 질병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다. 식사요법, 식이요법은 거의 다 비슷하다. 어떤 이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식사요법에 관해서 논쟁을 펼치는 대신에 영양생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우리가 먹는 영양소 조합이 어떻게 대사와 생리에 영향을 미치고 데이터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식습관을 찾는지 알아본다. 속히 대다수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도 주목을 더 많이 받아야 할 다량 영양소 이를 먹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해지는 이것은 탄수화물도 지방도 아니라 바로 단백질이다. 운동은 월등한 차이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장수 약물이다.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을 보존하는데 운동을 가까이나마 따라올 만한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는 운동을 거의 충분히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을 하면 유익하기는커녕 해를 입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살면서 힘들게 배웠듯이 신체의 건강과 장수의 초구는 정서 건강을 무시한다면 다 헛짓거리다. 정서적인 고통은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 장수를 들은 또 다른 책이 또 왜 필요할까? 나는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정언해왔다. 이 방면의 저자들은 대개 몇 가지 범주로 나눈다. 먼저 진정으로 국회에 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특정한 식사요법을 성실히 따르거나 적게 먹을수록 더 낫는 등 특정한 방식으로 명성을 하거나 특정한 슈퍼푸드를 먹거나 에너지를 적절히 유지한다면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과학적인 은밀성 부족을 열정으로 보완한다. 이 수백들과의 반대쪽 끝에는 어떤 무한 세포 경로를 조정하거나 텔로미어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염색체 그 부분의 염기 서열 엉덩이의 길이를 높이거나 느리거나 더 이상 늙을 필요가 없도록 세포를 재프로그래밍 함으로써 노화 과정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을 과학이 곧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들이 있다. 과학이 노화와 뇌기사 질병을 이해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나 우리 생애의 뇌에 그런 방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 이 새로운 지식을 실험실 바깥의 실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다. 아니 적어도 이 과장 광고 과학이 어떻게든 장수를 알력으로 담아내는 데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가 않다. 나는 바로 이 부분에서 내가 할 역할이 있음을 알아차린다. 나는 실험실 과학자나 임상 연구자가 아니라 이런 깨달음을 이해하고 운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번역가에 더 가깝다. 그리하는 과학을 철저히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번역 기술도 좀 필요하다. 셰익스피어의 다른 작품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처럼 말이다.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써야 할 뿐만 아니라 뉘앙스, 감정, 리듬도 포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뇌장수 적응법은 과학의 확고히 불이를 두고 있지만 환자 개인의 특정한 유전자, 개인력, 습관, 목표에 따라서 우리 지식을 언제 어떻게 정의할지 이해하려면 꽤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나는 우리가 개들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Our Live라고 지었다. 더 오래 살기, 더 잘 살기라는 두 가지 의미를 더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쓴 것이다. 디프노스와 달리 우리는 기대에 수용하다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나은 건강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건강 정서를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형 설명서를 만드는 것, 당신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안내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내 목표다. 나의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들인다면 수명을 10년 전 연장하고 건강 수명을 20년 전 연장할 수 있다는, 또래보다도 20년 더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 내 의도는 정확히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낼지 생각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내게 이 작업은 카날리나 섬 바위 해변에서 시작된 여정, 감각적인 연구와 반복의 과정이었다. 넓게 말하자면 장수는 의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만성 질환을 막고 우리의 건강 수명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병에 걸리거나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이 이미 쇠퇴할까지 이르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에 나서야 한다. 예방의학이 아니다. 사전 대응의학이다. 나는 이 새로운 의학이 개인의 삶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의학계에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환자의 의사가 요구할 때만 일어난다. 의학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지붕에 올라가서 달걀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달걀을 받으려고 바닥에서 이리저리 시둥거리며 뛰어다니는 일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 2장에서 이제 의학 3공이 온다. 만성 질환 시대를 위한 맞춤 의학은 현대의학의 뿌리 깊은 과잉, 의학을 공부하면서 점점 커져가던 내 자존감의 마지막 결정타로 날린 것이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파고의 철발전 역할을 한 것은 젠타마이신이라는 약물이 먼저한다. 전공이 2년차 후반기에 심한 폐혈증이 걸린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다. 그는 사실상 강력한 정맥주사 항생제인 이 약물 덕분에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다. 젠타마이신은 사용하기가 까다로운 투여 용량의 범위가 아주 좋기 때문이다. 너무 적게 투여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이 투여하면 콩과가 청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투여받은
투여량은 환자의 처정과 형물의 체내 예상 관광비를 토대로 정한다. 사실은 꽤 소확강이었던 나는 어느 날 저녁에 이 환자의 다음 약물 투여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수학 모형을 짰다. 적정 투여 시간은 오전 4시에서 30분. 확실히 회의하고자 새벽 4시 30분쯤에 환자의 혈액을 검사했는데 젠타마이신 수치가 약물을 다시 투여를 해야 할 바로 그 상대까지 떨어져 있었다. 나는 간호사에게 투여하라고 말했다. 그때 한 동료가 이 결을 말했다. 병은 사실상 우리보다 한 단계 윗줄에 있는 전공이었다. 나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다음 교대 시간인 아침 7시에 투여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의아했다. 그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대규모 감염에 무방비 상태로 2시간 넘게 환자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왜 기다리는 거지? 그 동료가 자리를 뜨자 나는 간호사에게 투여하라고 했다. 그날 아침 회전 때 나는 담당 의에게 환자를 보여주면서 내가 몇 시에 항생제를 투여했고 왜 그랬는지 설명했다. 담당 의가 환자를 돌보겠다는 내 의도는 딱 맞는 시간에 약물을 투여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노려보면서 내가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욕설을 부었다. 그때 나는 24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한 채였지만은 환각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못이 아픈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는 방식을 개선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나는 욕을 먹고 쫓아내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 사실 내 상급자인 동료의 제안을 무시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담당이의 분노에 황당함을 느꼈다. 우리는 언제나 일을 더 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나는 자존심을 꺾고 불복종을 사과했다. 이런 일은 수없이 많았다. 전공의 과정을 밟아갈수록 내가 과연 이 직업을 택한 것이 옳을까는 의구심이 쌓여갔다. 동료들과 나는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문화와 충돌하는 일을 반복해서 겪었다. 물론 의학계가 본래 보수적인 데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의학이라는 건축물 전체가 아주 사소한 것조차 바꿀 수 없는 전통에 너무나 깊이 뿌려박혀 있는 모양일 때가 종종 있었다. 우리가 돌보는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의 변화마저 거부하는 듯이 보이곤 했다. 의구심과 좌절감에 시달리던 나는 오는 저희 상급자들에게 6월에 그만두겠다고 알렸다. 동료들과 교수들은 미쳤거나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전공의 과정을 밟다가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더위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2년만 더 하면 끝날 시점에 떠나는 사람은 분명히 없었다. 그러나 내 결심은 확고했다. 나는 9년 동안 받은 의학 교육을 내던져버렸다. 그때는 그런 듯 했다. 그리고는 유명한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 들어갔다. 아내와 나는 대륙을 걸어줘서 정반대편에 있는 멋진 유흥지인 팔로알토와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다. 스탠퍼드에 다닐 때 즐겁게 지내던 곳이었다. 그리고 볼티모어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나는 기뻤다. 인생의 10년을 남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은 다시 의학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빙 돌아서 다시 돌아갔을 때 의학을 바라보는 내 시각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내 관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터닝 포인트였군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전환해서 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시간표, 시점이 되게 되었다, 이런 뜻이군요. 63.